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고 세무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인공은 제가 아닌 우리 형님입니다. 형님은 팔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는 고아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지만 항상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아 지금은 건물주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형님이 이런 인생 역전을 어떻게 이룩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느긋하고 유머러스한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제가 적극적으로 대쉬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르렀죠. 몰랐는데 시집와서 보니 남편네 집이 꽤나 사는 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왕년에 건설업을 크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전국에 개발붐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뛰어드신 덕분에 수십 채의 건물은 물론 노른자 땅까지 있는 알부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나마 분가해 따로 살고 또 직장도 있어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언니가 아예 없고 시부모님을 챙기며 함께 살던 형님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집안일을 혼자 맡아 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가혹한 행동에도 정면으로 맞서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어요. 명절 같은 날 시부모님 집에 갔을 때 형님은 혼자서 땀 흘리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어멜러는 옆에서 도와드리지 않고 팔짱을 끼며 잔소리를 하는 일이 많았어요. 너는 어째서 그러한 부들부들한 것을 못하니? 라고 말씀하면서요. 아동 시절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한 사유지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몰랐던 저의 반대로 인해 성격이 엇갈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의 사계를 펼치고 헤어졌습니다. 바람에 친척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형님은 입술을 앙다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게다가 아주버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해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었고 사업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는데 바빴으니까.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그런 형님 모습을 보게 된 것도 다 형님 탓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조를 잘했어 봐. 그럼 우리 영철이가 여절 이렇게만 바깥으로 돌 것이냐? 아니, 애초에 내가 임신으로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우리 영철이는 이미 큰 인물이 되었을 텐데. 그만큼 당신과 새별이 결혼에 대한 책임을 두고 마음이 없던 결혼을 생각하며 아이가 30이 넘도록 마음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가 조카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혼전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강요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애당초 태어난 손주가 계집애 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같은 가족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는 전날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현대화 시기에는 아이들을 캠프에 보낼 때 조카들까지 꼭 챙겼죠. 착한 형님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던 사소한 일들에도 참으로 감사하게 여겼어요. 나는 이 집에 시집와서 좋은 일이 두 가지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우리 새별이 나아진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서를 만난 일이었어요. 사실 동서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집도 잘 지어서 살고 있고 아버지 역시 유명한 교수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도 동서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와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무마할 수 있는 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항상 이렇게 내가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형님 같은 며느리 집안일은 당연히 나눠야 해요. 오히려 제가 아래 사람으로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데 직장 때문에 그러지 못해 죄송해요.
이미 나와 별이한테 해준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셔요. 형님은 전생의 보살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참 어리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형님과 동서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형님께서 좋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행복하기만을 바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집안의 뜻밖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기만 했어요. 다행히 재빠르게 응급실로 데려가 여러모로 갚은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시아버지는 한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셨어요. 시에게는 돈이 많기만 하니 당연히 간병인을 고용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게 웬걸, 시아버지는 남의 손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게 싫다며 거부했어요. 가끔 이런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시아버지를 돌보시다가 평소에는 집안일을 모두 형님에게 맡기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나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묵묵히 사라졌고 결국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오로지 형님이 맡게 되었어요. 됐다지만 시어머니도 아버님께 고맙다고 말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전업주부인 샛별이는 고등학생이고 다 컸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놀지 말고 병든 시아버지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그러려니 했던 참에 둘째를 임신한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 일이 아직도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네요. 만약 제가 형이었으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형에게 잘해주었으면 뭘 할까요? 시어머니처럼 확 어떤 식으로 홀대하지는 않았지만 형님을 옥죄거나 하기 바쁘지도 않았고 형님이 집안일을 혼자라고 알면서도 과거에 뭐라고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아닌지 무심하게 대해 주셨죠. 그런데도 형님은 아픈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모셨어요. 뇌졸중에 효과가 좋다는 약초를 찾아 손수보약을 만들어 먹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어떤 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도 만들어 주셨죠. 심지어 아버지가 편마비로 식사를 너무 힘들어할 때는 아이를 대하듯 음식을 부드럽게 불어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형님이 쑥스러운 미소를 짓더군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쭉 고생해서 컸잖아. 그 집에 시집와서도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구석이 없었고 근데 아버지가 아프신 후로는 내가 그렇게 많이 유해지게 하나 같이 들고 있는데 그동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셨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못되게 했던 군인들이 많아서 처음으로 그렇게 사과를 받아본 적이에요. 요즘에는 내 손을 잡고 고마웠다. 고마워했어요. 자꾸 말해주셨어요. 하지만 나는 또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버님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지 않아요. 평생 이렇게 지내도 좋으니까 아버님이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형님이 참으로 존경스럽다고 해야죠. 아버님께서는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싶었죠. 근데 아주버님 참 바보 같죠. 그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짓을 했으니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신 뒤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저도 둘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회사로 복귀한 상태였어요. 평소와 같이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웬일인가 싶어 봤다 보니 웬걸, 형님이 울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린 적 없던 형님이 있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형님 지금 오시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놀라서 물었더니 형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나 어떡하면 좋아? 그이가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것 같아네. 아주버님이 요즘 자꾸 늦게. 입장하자마자 낯선 향수 냄새가 셔츠에서 나더니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핸드폰을 뒤져보았어요. 거기서 만난 어떤 어린 여자아이와 약속했던 모임 사이에 이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걸 알게 되니 어찌 좋아하고 어찌 나빠하고 어찌 말할지 감정에 혼란이 왔죠. 점점 더 슬퍼지니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네요. 하지만 이대로 울며 끝내버리는 것으로는 해결될 게 없다는 걸 깨달아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형님께 말했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먼저 외도 증거들을 충분히 담은 아버님의 핸드폰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라고 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 친구가 오늘 나한테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실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카드를 역추해보니까 방금 호텔에서 결제가 됐더라고 해서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혼자서 겁이 나서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같이 가요. 형님, 퇴근하자마자 바로 형님 집으로 가서 형님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계시는 호텔로 차를 몰라서 난감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아주머님 차가 있어서 프런트에 가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차주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호텔 직원들은 별 의심 없이 아주버님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걸 차 안에서 형님과 둘이 숨어서 불러줬어요. 아무도 없고도 쩡하. 아주머님은 황당해했어요. 그러던 중 다시 방으로 올라갔고 그런 아주머님 뒤를 따라 호수를 알아낸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한 뒤 호텔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쳐들어가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역겹기 짝이 없었어요. 아주머님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있고 침대에 누워있던 상은 비명을 지르면서 속으로 숨었어요. 2년남의 가정 파탄내고 내가 무사할 줄 알아 흥분한 형님은 상간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며 고함을 질렀어요. 형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도 안 돼요. 몰라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다. 이게 웬걸. 아주머니면 싹싹 빌기커녕 달려가 형님을 패대기 쳤어요. 그리고 상을 자기 등 뒤로 숨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당신이 깡패야말로 하면 되지 왜 다짜고짜 폭력을 써 뭐라고 말해.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이 여자 편드는 거야? 그래, 사랑하는 여자 편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랑? 아주버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사랑이라는 말에 형님의 안색이 파리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전현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 어차피 조만간 말하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당신도 느꼈겠지만 나 더요. 이제야 당신이 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게 결혼 이후로 계속해서 불행했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싫었어요. 그러나 유리를 만나고 난 이후 내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된 것 같아. 아주부의 솔직한 말에 형님의 눈물이 차올라왔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시집와서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아프다고 병실에 들어가고 오가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걸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 위자료 이야기를 그만하고 돈은 몇 푼이나 주려고 했는데 다 지급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혼을 하지 않을 거니까. 할 수 없지, 형님. 지금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버려줘야 할 때야.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아주버님을 달래주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죽어버리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더군요. 이런 허울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 둘 사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껍데기만 끌어안고 사느니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사실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부탁이야. 이혼해줘. 그러면 샛별이라도 친구쯤 되겠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면 당신은 전현이와 바로 재혼할 거야. 그리고 알콩달콩하게 살 거야. 난 그 모습을 보면서 못 참겠어. 형님은 끝까지 이혼은 못 해준다며 버텼다.
그러자 아들은 집을 나가서 애인과 따로 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열하게 미국에서 공부 중이던 딸을 버리고 졌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부탁해 너희 그들한테 가서 의견을 들어줘. 엄마를 설득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행동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어요. 삼촌의 외도를 알게 된 조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해봐요. 그날에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형을 안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와 이혼해줘. 부탁해, 엄마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해. 엄마의 인생을 살려주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만약 그때까지도 이혼을 흠잡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니? 엄마가 고아로 낙인을 찍히며 할머니에게 무시받은 삶을 다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면 엄마는 살 수 없어. 걱정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떠나. 나는 더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결혼해도 결코 초대하지 않을 거라면서 부탁해요. 나 때문에 이혼해주세요. 엄마. 응, 조카의 눈물이 섞인 애원의 형님이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형님을 쫓아냈고 위 자료라도 잔뜩 받아가길 바라더니 형님은 시어머니가 쥐어주는 알량한 돈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네요. 그때는 빨리 그 집안의 식구들과 연을 끊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어요. 이혼 후 형님은 제 연락도 잘 받지 않았어요. 답답하긴 했지만 저도 시댁과 관련된 사람인 만큼 이제 싫어져서인지 섣불리 자주 연락하기 어렵고요. 그 사이 아주버님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연녀와 식사를 올렸고요. 새로운 동생이 생겼어요. 5살이나 저보다 어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윗사람이 형님 대접을 받길 원했어요. 동생이 나이는 어려도 어른이니까 말 놔도 되지 않여.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고맙다. 아, 그리고 동생은 부잣집 딸이라며 명품이나 이런 것도 잘 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쇼핑 가볼래? 네, 알겠어요. 그냥 생각나었어요. 그동안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아버님을 만나 팔자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돈 맛을 본 후에 형님은 제법 날도 이렇게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사치를 부리고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가서 VIP 돈을 펑펑 쓰고 나왔고 식당도요. 무슨 미슐랭이 나온 그런 비싼 곳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더군요. 아주버님은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새형어머니가 시아버지 아픈 틈을 타 몰래 빼돌린 재산이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도 새형님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형님이 임신한 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에 가서 성별을 물어보니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야말로 장손을 볼 수 있겠다면서 한 것들이 나타났죠. 새형님이 얼마를 쓰든 다 허락하셨고 아들만 낳아준다면 아주 자비로 다닐 것이라고 하셨지만 와중에 시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형님이 이혼으로 집을 나간 뒤로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아무래도 형님이 주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아버님은 전혀 관심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셔서 자신들의 재산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협의해 시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그때 남편은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장기간 휴가를 취했거든요. 돈 문제는 제가 벌고 있고 친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간혹 형님의 소식을 물어보셨는데 저도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혼 이후 형님이 제 연락도 없이요. 잘 받지 않았으니까요. 노년의 피처럼 여겨왔던 형님을 잃어서일까요? 시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결국 아버님이 이혼하시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 당일에야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 중인 조카와 함께 왔는데 약간 수척해 보이긴 하지만 잘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는 잘 지냈지요. 동서는 저도 잘 지냈어요. 형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잘 오셨어요. 그래도 아버님의 가신 길에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했어요. 진작에 한번 찾아볼 걸 정대정중하게 거절하는 생각으로 아버님과 연락을 무시하고 있었지요. 걸었으면 어땠을까? 아, 말았어야 했어. 왜 이랬을까? 나도 몰라서 책임감에 눈물이 나온 형님의 손을 꽉 잡았어. 그러지 말라고요. 이제서야 이렇게 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봐, 혹시 내가 괜히 나 나쁜 말이라도 했나봐. 문산계 거의 없었을 시간에 오셨는데. 그래도 영 눈치가 보인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허리 아프다며 들어가셨고, 아빠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러 나가셨어요. 새로 오신 형님은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내 발언에 섞인 불만을 깨닫고 형이 웃음을 지었어. 그 사람은 여전하더라. 상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또 서방님과 함께. 동서반점에서 뭐 도와줄까요? 여기 앉아서 식사를 좀 하고 가세요. 그렇게 형님과 도란도란 밀린 얘기를 나눌 때만 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힐 줄은 몰랐어요. 장례가 마무리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변호사가 연락을 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도와주던 분이었는데 유산 관련해서 남겨놓은 유언이 있다고 하더군요. 법적 절차에 따르면 본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날아갔어요. 아버님이 평소에 예뻐하던 우리 남편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준 것일까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남편이 워낙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서 식구들과 유산을 가졌을 때 싸우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어요. 혹시 아버님께서 재산을 자기한테 다 물려주신 것이면 그냥 아버님과 시어머니에게 나눠줄 거라고 말씀했어요. 어차피 전 며느리로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이었지만 뜻대로 하라고 했네요. 그 뜻을 전한 뒤에야 시어머니와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씩 돌리고 있었죠. 어쨌든 시댁 식구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님의 유산 상속자가 생각지도 못한 제3의 인물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주관으로 유산 발표회가 열렸어요. 적절한 장소가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였는데 시어머니와 아버님은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생각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다듬은 버전, 특히 형님은 사무실에 오기 전에 벌써 백화점에서 쇼핑을 엄청 한 모양이라고요. 양손에 각종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한가득이라 그요. 만삭 임산부가 참 기운도 좋다 싶더라고요. 골보기 싫어서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모른 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어요. 바로 형님이 계시죠.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 인사를 나눴죠. 아니, 형님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변호사님 연락받고 오신 거예요? 그렇긴 한데 내가 잘 온 건지 모르겠네.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님에게 남편이 다정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생전에 병수발 들고 곁을 지켜준 게 형수님이셨어요. 그게 고마워서 수님께 뭔가 물려주셨나요? 그 말이 안 통하면 얘한테는 혼나겠구나. 제가 아버지를 계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겠어요? 여럿 중에서 형수만 충분하다는 게 제일 뼈가 거슬려요. 어머님과 형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저도 그 사람도 업무에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고 그 말에 상처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장인어른이 다가와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어요. 둘째,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몸만 멀쩡해 보이는 게 아니냐? 당연히 우리 남편의 손으로 수발을 들고 다녀도 남아 있을 거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이 조금 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고생해서 허리와 무릎에 고민이 많아. 만약에 무심코 까딱한다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자식들만 고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거지는 시인이 직접 쓴 집안 대소사라. 거기 큰 며느리가 챙기는데 아니야. 누가? 뭐해요. 근데 새별도 참 어이가 하네. 변호사가 오라고 넙주고 오는데 뭐야? 남편과 얘기하다가 말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형님한테 화살을 돌린 거야. 너도 세상 착한 척 다 하다가 돈 앞에선 별 소용 없는 거야? 콩고물 떨어질 거 없을까 생각해서 온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전 안 오겠다고 했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꼭 와야 한다고 해서네. 참, 진짜 그렇다면 어떡해? 너가 오면 은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얘기를 듣고 알고 있다. 지금 은희 뱃속에는 우리 김 씨의 가은 장손이 있는 거야? 혹시라도 너를 마음 상해서 뱃속에 애가 잘못되었다 해도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형님은 입술을 앙 다물었고 부처 같은 성품의 형님이라 하더라도 한때 남편의 내연녀였던 여자를 감싸고 다니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화를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군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였을 때는 함부로 하셔도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뭐야, 내가 지금 너한테 예의 없이 대하다니. 이어서 상간녀 얘기를 더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역겨우니까요. 그러던 중 잠자고 있던 새 형님이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뭐 역겨워요. 지금 하시는 말이죠. 모든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 다 말이죠. 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뱃속의 아가는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남의 남자를 빼앗아 와서 부쳐먹었다는 게 진실이에요. 오빠,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텐트니가 다 들었다고 했어요. 최근에 형님의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억지로 형님을 끌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애초에 여기 어디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변호사 선생님한테 정식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손님이 어떤 거기고 우리 집 식구 같아. 너와 나는 이미 끝났잖아. 남남 사이가 된 지 오래됐는데 왜 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난 너한테 10원도 주기 싫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꺼져줘. 당장 나가라고 해. 아코 버님이 형님을 끌려고 하는 거야? 막대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그런 아주머님을 막아섰고 사무실 안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네요. 다행히 얼마 안 가 변호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어서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고인의 원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행히 변호사의 한마디에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아주머님은 씩씩거리면서 자리로 돌아갔고 저와 남편이 형님을 보호하듯 우리 사이에 앉았죠. 그리고 모두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인께서 생전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신탁. 회사에 위탁했고 수탁자로는 이스님을 지정하셨습니다. 지목받은 분은 물론이고 시댁 가족들도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수탁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다시 말해 이 고인의 유산이 전부 이수님께 상속된다는 말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모두가 입을 다물며 경악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변호사의 손에 들려있던 원장을 뺏는 것처럼 낯을 가졌죠. 그러나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없겠죠. 원장에 적힌 내용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원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이윽고 형님을 향해 노려보았어요. 너 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왜 우리 집의 채선을 생판으로 만드시나요?
다른 분이 물려받으셨다고 하니 어떤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은 난데없이 언급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재산 상속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종이 몇 장으로 가족들의 유류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아주버님의 항의에 대한 변호사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유가 장소의 자산은 유류분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법률적 결론이 난 사안이니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작업 아주 복잡한 명제야. 그냥 이렇게 말해볼게.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신탁했고 그 회사는 그 재산을 이수 씨에게 넘겨주었어. 이게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 만약 소송을 건다 해도 돈은 못 받을 거야. 고인은 이 문제로 많이 괴로워했어. 시집와서 힘들게 고생한 이수 씨에게 빚을 갚고 싶다고 말해. 변호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았어. 그냥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주버님이 갑자기 어머니를 보고 표정이 황홀해졌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걸 아버지에게 들킴의 뜻밖의 폭로해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놈이 다 엄마가 무슨 바람을 풀 거라고 그래?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 엄마 그대도 모임에서 만난 노인과 만나기 시작했잖아. 아버지가 그걸 알고 지금 이런 바람 부는 짓을 하신 거 아니겠냐고. 그럼 너는 자식으로서 얼마나 한 게 없으면 그 인간이 너에게도 한 푼을 안 물려줬겠지. 이제 어떡해? 너 사업하는답시고 지난 핀만 10억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급기야 두 모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하얗게 질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던 새영님이 다시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그럼 정말 우리 오빠랑 어머님한테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 건가요? 저 여자가 아버님의 전 재산을 다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분한 재산이 다 해서 60억 정도 되는데 전부 이수님 씨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이 뱃속에는 이제 어떡해요? 나는 또 어떡하냐고요. 지금 이번 달에 극은 카드값만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망연자실한 종으로 서 있던 형님이 갑자기 들고 온 쇼핑백들을 급하게 챙기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사무실 밖으로 달려갔다. 내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며 걷고 있던 아주버니가 뒤를 따라왔었어. 그리고 자네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다 내 카드로 결제했던 거야? 전부 환불해야지 라고 말했어. 그리고 뱃속에서 지울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아? 뭐 그런 말도 했어. 뱃속에서 우리 아이를 어째서 갑자기 주워? 그럼 너처럼이면 낳겠네. 아니, 당연히 낳아야지. 생긴 아이를 지금 지우겠다는 거야?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유산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 가진 것은 비분 주제. 무슨 염치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기다려, 자네야.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이렇게 말했지. 진정해라고. 진정을 어떻게, 한량처럼 허구한 날 팽팽 놀기만 하고 살아가는 촉촉한 너를 내가 어떻게. 믿어 본인이 꽃뱀짓을 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줄도 모르고 쇼핑백을 죄다 끌고 있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쇼핑백을 죄다 끌어안고 있는 걸 보니 돈 때문이었던 걸 지금 깨달았어. 그 돈은 한 푼도 못 물려주는데 애써서 함께 가려고 했는데 바보 같았어. 그런데 하늘처럼 소리한 것을 들어도 이젠 해당이 없어. 정말 사냥을 잘하고 싶을 테지만 넌 너무 작고 못생겼어. 이제 우리는 이혼해야 해. 그렇게 알아? 마음은 이해해줘. 이 버느님들한테 뭐라고 말하던 상관없어요.
찾아오신 길 안내해 드릴게요. 주랭랑을 쳤었습니다. 참 한심하군요. 한편 형님은 형님만의 생각에 빠져들어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정신 차리게 된 것 같았어요. 갑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버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며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찾아뵙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어요. 딸 같은 며느리로서 아버님께서 주신 친절한 대우도 더 감사해야 했는데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차분히 해주세요. 아버님도 형님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펑펑 우시던 형님을 달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행스러웠어요. 시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것은 전혀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유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형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역시 제게 마찬가지였는지 옆에서 조용히 형님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형수님, 우리 아버지가 형수님께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큰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형수님께 고마웠다고 꼭 전달해 주실 것이라며 부탁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다고 며느리인 형수님을 마지막까지 입에 담으셨다고 저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마도 두뇌 눈이 멀어버린 어머니나 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의지를 따라 형수님을 잘 받아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말씀에 형수님께서 한동안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죠.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이겠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께서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 별 말씀을요. 이제 얼른 일어나세요. 상속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후로 형님은 남편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시아버지의 재산을 문제없이 모두 상속받았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시댁 가족들은 길거리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와 아버님은 반성하지 않고 결국 형님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는 법적 다툼 끝에 당연히 형님의 승리였고 변호사의 말대로 시아버지가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넘겼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시아버지의 해안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더군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그때부터 작전을 바꾸었어요. 바로 형님에게 동정심 호소를 시작한 거예요. 어마마, 너도 알다시피 내 나이도 벌써 른이 넘었지. 근데 이제 와서 집도 절도 없이 내쫓기면 죽으라는 말밖에 더 안 되니 너도 양심이 있다면 그 돈 돌려다오. 다 달라는 건 아니야. 내가 시집와서 그 사람 만나병했더니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아, 그래. 여보, 내가 결혼. 생전에 제게 훌륭한 아내였던 사실을 알아요. 그렇게 배신했던 점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제게 접근을 해와서 발생한 일들이었거든요. 그 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여자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깨달았어요. 역시 당신만이 제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부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만약에 혹시 마음이 약한 형제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나 다행히 형제는 그동안의 힘든 결혼 생활과 이혼을 통해 완전히 변화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고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자신으로서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본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르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다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하죠. 법적으로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제 그것은 제 돈입니다.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형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형님은 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뺨을 연달아 2번 때렸답니다. 시어머니는 놀람보다 더 큰 충격으로 입을 벌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순종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너 지금 날 때린 건가요? 어머님도 때렸는데 저라고 못 때릴 거라며 경찰을 불러오기 전에 이만 돌아가 주세요. 뭐야? 경찰, 너 정말 그런 악질 같은 돈을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셈이야. 내 아버지 뜻이 그랬잖아요. 그러게, 누가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나 몰라라 하고 사치한 허리띠까지 피우시던 자전거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인간이랑 똑같은가 싶었나요? 이에 바람이라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머니 형님의 촌철살인의 사위양의 얼굴이 환한 게 보였어요. 당장이라도 형님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바로 그게 본인이었어요. 뭐라도 할 말도 못했어.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어떻게나 기분이 상쾌했는지. 그럴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갑자기 아주버님이 형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요청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당신을 따르면서 후회되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새별이라는 조카의 이름으로 언급하자 아주머니께서 심기가 차가워지셨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었어요.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새별이의 부도덕한 행동을 알리면서 이혼하도록 설득하려는 인간이 여러분을 상처 주었죠. 그 상처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제가 아세요. 아니요, 상관없는 일들. 어머님의 가혹한 핍박도 무시하셨고 아버지의 간병을 할 때도 고생하셨어요. 미안해. 따뜻한 한마디를 해준 적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길 바랬어. 아니, 적어도 아빠로서 아무 문제 없이 별이 혼식 자리에 앉아주기만을 바랬다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니? 년이랑 같이 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애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왜 당신 여보야?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당신이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랑 어머님이나 둘 다 정말 역겨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럼 진짜 경찰 불러. 그니까 형님의 독한 말에도 모자란가 봐. 쉽게 일어서지 않았어요. 당장 돌아갈 집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형님은 진짜로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경찰들이 출동하자 허둥지둥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뒤로도 얼마나 형님을 괴롭혔는지 결국 형님은 사경원까지 고용해야 했어요. 경호원에게 한번 호되고 나서야 두 모자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그 뒤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형님이 꿈쩍도 안 차 둘이 그 다음엔 저희 부부를 물고 늘어졌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가 바람을 폈다는 걸 알고 완전히 시댁의 정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안 그래도 어린 시절 아주버님과 비교당하면서 남편이 차별을 받는 악몽을 계속 꾸었는데요. 많이 고생한 두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애원을 했지만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지하방을 얻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을 시도해서 사채업자에게 많은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처절하게 살아가며 남의 집에 머물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어요.
결국 빈털터리가 된 그 사람과 이혼했는데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같더라도 애까지 달린 이혼 여자지만 제대로 된 남자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결국 혼인을 핑계로 사기를 일삼는 놈에게 걸려 돈만 많이 뜯겼다. 형님은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며 돌아가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셨다. 이 와중에 대박이 나서 전국 각지에 체인점을 여러 개 운영할 정도로 성공했어요. 지금은 대표님으로 불려지며 가끔씩 언론 매체에서도 성공한 여성 CEO의 이름이 자주 언급돼 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의 유산 중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도 한 적이 있고 뇌졸중 환자들을 위해도 많이 기부하셨어요.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이혼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런 엄마를 닮은지 미국에서 공부하던 조카도 어떻게 잘 자랐는지 관심이 가네요. 몰라요. 원래 미국 대학 졸업하고 거기에 연계된 대학원에서 연구교수 자리까지 다 보장돼 있었는데 자기 엄마랑 살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형제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제가 다 질투가 날 정도예요. 형제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었지만 저와 남편하고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는데요. 우리에게도 정말 잘해주세요. 사실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도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한동안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형제가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죄송해하는 제게 오히려 그동안 잘해준 것에 대한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겠다면서 선뜻 큰 돈을 그냥 내어주셨죠. 이런 따뜻한 마음 덕분에 형님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형님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 남편과 나는 형님이 이제라도 좋은 분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형님은 어릴 적에 시댁과 아주머님에게 많이 의지하셨던 것 같아서 평생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형님의 마음을 응원하고 싶어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